안녕하세요. 청소년의 감정 코칭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세요의 박재현입니다. 혼자라는 말과 하나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그 뜻이 다르죠. 혼자는 타인과 관계없이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하나는 여럿이 뭉친 한 덩어리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럿이 모여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혼밥, 혼술 등 밥 먹는 것부터 최근에는 홀로 노래방에 가고 여행을 가는 것이 흔해졌을 만큼 인간관계를 귀찮아하고 또 혼자의 길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학기 청소년 고민 1순위로 대인관계가 꼽혔을 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대인관계와 성격이 어떤 의미일지 최은영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횃불 트리니티의 최은영 교수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 할 때 그 순위에 꼽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성격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렇죠. 원만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오늘은 성격과 연결되는 대인관계,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원만한 성격이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성격이 심리학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 어떤 사람은 성격 더러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성격이 좋은 사람은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좋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안 좋은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의상 그래요. 심리적으로 성격을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한 사람 안에서 지속적으로 또 일관되게 모든 나의 행동에 드러나는 행동의 양상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이 나에게 패턴화가 될까요? 많이 해본 행동이겠죠. 그렇죠? 네, 많이 해본 행동이에요. 그러면 습관보다 더 나에게 고착이 된 것이 성격이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 자라오면서 나한테 유리한 행동일 거예요. 네, 내가 그 행동을 해서 살아남아 봤어. 칭찬도 들어봤어. 위험도 피해 봤어요. 예, 그렇게 나를 살려냈던 그 습관이 계속 나한테 이제 고착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나의 행동에 계속 보여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격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성격이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한테 이게 행동으로 굳어진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격이란 걸 가지고 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기상,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 그리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더 나아가서 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면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어떤 관계로 어떤 행동 양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격이 언제 만들어진대요? 어릴 때. 그렇죠? 예, 어릴 때. 0세에서 뭐 3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5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건 성격 장애를 진단하는 정신과 편람에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성격 장애 진단을 안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렇죠. 변할 수 있다. 만 18세까지는 변화의 여지가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죠? 우리 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또 다른 어머니 아버지의 정을 주면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두 가지 성격이 어떤 대인관계를 보이는지 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로 지내는지 이런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런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상당히 괜찮아.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또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잘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친구들을 어떻게 볼까요? 하찮게 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모든 인생의 실패에는 내 탓은 없어. 너희가 잘못한 거야. 너네가 이렇게 해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성격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네. 자기는 자기가 그런 성격이 안 드러날 줄 알고 살아요. 모르고. 그러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나 빼고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보여주니까요. 그러면요, 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이런 행동 패턴들이 있겠죠. 너희는 나보다 못해. 모든 일의 잘못의 원인은 내가 아니고 너희야. 예.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좋아할까요? 다 보이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특히 어떤 양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들 누군가의 자녀였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죠. 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느냐. 부모가 훈육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이렇게 돼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어디가 잘못이야? 뭘 잘못했어? 그렇죠? 아주 그냥 우쭈쭈 하면서 너가 최고야. 한 번도 혼 안 내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을 하면 그 자녀가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는 양극단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너무 창피해요. 내 부모가 너무 창피해요. 난 아버지처럼 저렇게 무책임하고 싶지도 않고 엄마처럼 저렇게 약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집안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양육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수가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잘못한다는 거는 집안이 다 같이 파멸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집안에서 내가 영웅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아이들도 이런 성향을 갖기 쉽겠죠. 자, 이제는 다른 극단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얘는 자기를 볼 때마다 난 너무 실패자 같아. 예.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나보다 잘나 보여요. 그리고 다 세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접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경계하게 되거든요.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친구를 대하는 친구들은 편할까요? 안 편해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다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머 걔는 맨날 목소리도 조그맣고 뭔가 맨날 긴장돼 보이고 맨날 우리를 이렇게 경계하는 것 같아. 그럼 친구들이 가까이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또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이 친구가 어떤 가족에서 자랐을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하냐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가학적인 부모들. 예. 넌 이것도 못해. 이러는 부모님들. 넌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언어적으로 아이들을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정말 학대가 있었거나 아니면 너무나 완벽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맞추라고 하는 부모님들이나
그러면 아이는 그거를 따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또 계속 비난을 듣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런 작은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접하는 세상의 전부는 사실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을 통해 세상을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왜 내가 이 아이를 이런 성향으로 키우게 됐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알아가실 때 부모님들이 자기를 바꾸게 되고 아이들은 그래서 다시 바뀌게 되고 시기는 이를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성격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똑같은 집안에서 자랐는데 애들이 성격이 다 다르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궁금하시잖아요. 답은 이거죠.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만 아이들이 하던 역할이 달라요.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좋은 성격의 아이로 키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말씀대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상과 타인의 상,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격에 포함이 된다. 상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성격이 좋은 성격이에요. 나도 남도 약하고 나쁠 수 있고, 나도 남도 강하고 괜찮을 수 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도 죄인이고 남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집에서 부모가 이걸 아이들한테 매일 가르쳐주면 너도 죄인, 남도 죄인. 무슨 말이에요? 우린 다 한계가 있다. 아이들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 우린 다 부족해. 넌 뭐 낫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나 너도 귀하고 네 친구도 귀해.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할 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감추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로 자기를 가려요. 이거 뜯어서 붙여보니까 좀 괜찮거든요. 저거 뜯어서 붙여보니 괜찮거든요. 이거 하다가 이거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안전하게 느껴져요. 그게 나의 성격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격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것은 나의 이 방어들, 나를 가리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하죠. 무화과 나뭇잎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죽어야 해요. 그 짐승이 구약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제단에 올라갔던 많은 순양, 염소, 소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켜 주셨던 제단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고 부끄러움이 감춰지고 불안이 해결되었다면 내 스스로 그것을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나도 죄인, 남도 죄인. 나도 자녀, 남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정확한 프레임이 우리한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말 원만한 아이들, 성격 좋은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교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학교에 가서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평소에 되게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셨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아주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복음적으로 우리의 성격이 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만 들었을 때는 성격이 죄다라는 그거를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격 심리학자들이 바라보는 성격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격에 대한 거 옆 사람 성격 한번 써보세요. A4 용지 한 2장 정도 술술술 적잖아요. 마치 성격 심리학자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또 좋은 성격, 원만한 성격, 밝은 성격, 뭐 나쁜 성격, 까다로운 성격, 뭐 이런 부정적인 성격 이렇게 얘기는 많이 했어도 그 모든 성격이 죄다. 라는 말에서 바라볼 때 원만하고 밝은 사람의 성격이 왜 죄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졌던 말씀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왔던 어떤 행동 패턴 라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돼서 굳어진 나의 일관된 어떤 행동 패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어쩌면 어릴 때 살아오면서 저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싫은데도 좋다라고 거짓말하고 불편한데도 막 웃으면서 나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장애가 많이 됐을 것이고 나의 모든 방어기제 자체가 죄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될 수 있겠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게 죄일 수 있겠다 하는 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아주 감사드렸고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교수님. 네, 어떤 거죠? 제가 한 1년 넘게 지금 지방에서 보호 관찰되는 청소년들하고 만나서 캠프를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항상 여자 아이들인데 나이는 제 아들보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15세에서 한 17세, 18세 그 사이 아이들이에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의 소위 말하는 죄목, 항목으로 왔어요. 친구를 폭행했거나 뭐 약물을 했거나 뭐 담배를 피우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그리고 성을 매매하거나 5가지가 다 있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친구들한테 A4 용지를 하나 주고 나라는 사람은 하고 이제 가로를 해놨어요. 세상은 가로를 해놨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가로에 아무거나 써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나는 하고 옆에서 썼던 그 단어들을 보고 저희가 다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썼던 말은 나는 폭망이다. 나는 끝났다. 나는 세상을 사랑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들이 전부였어요. 사실은 17명의 아이 중에 단 한 명도 나는 참 괜찮은 아이다라고 쓴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런 아픈 자기 표상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신의 건강한 자기 표상을 할 수 있을까가 관심이 참 많이 생겨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유, 마음이 진짜 아프네요. 그쵸. 그죠? 15, 17 그 청소년들이. 근데 저는 이제 박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젊을 때 저도 소년원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도 있었고 아주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기억이 딱 떠오르냐 하면요. 그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웃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5살 배기 제 아들을 데리고 방문했을 때예요. 네, 물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네, 토요일 날 갔었는데 그날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긴 가고 싶고 아이 볼 사람은 없고 그러면 제가 걔를 데리고 이제 여자 소년원회를 가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가는 것보다 제 아이가 방문했을 때 훨씬 더 기뻐하고 표정이 굉장히 환해지더라고요. 그럼 뭘까 과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가 나를 방문해 줬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곳이고 네. 그렇잖아요. 오면 창피한 곳이고 그런데 이 선생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왔잖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저희의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자기 표상? 자기 표상. 예, 이게 회복이 될까? 네.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4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내사예요. 내사.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목소리, 나를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꿀꺽.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친구들이 부잣집에서 그죠 안정되게 사랑해주면서 이렇게 키운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부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목소리는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맞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시집을 못 간다. 많이 듣거든요. 그다음에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자기 안에 들어와요. 내사가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걸 투사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나를 이렇게 보겠지. 내가 나를 보듯이 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겠지. 이게 이제 남에게 자기를 비추는 투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자기를 비출 것 같으세요? 나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니까 나를 함부로 하겠지. 나는 가치가 없으니까 나를 굉장히 무시하겠지. 나는 무시당해도 싸지. 이런 투사 과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조정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요. 조정.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내가 쏜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보도록 움직여가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몸을 함부로 하겠죠. 나는 그래도 마땅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욕도 하고. 그리고 나면 상대방은 자기를 또 똑같은 모습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 너는 무시해도 괜찮아. 넌 함부로 해도 괜찮아. 이런 거를 자기가 움직여 놓고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재내면화예요. 역시 나는 그런 사람이 맞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 비춘 모습, 조정한 모습을 통해서 돌아오는 내 모습으로 자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표상.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우리 5살 배기 아이를 데리고 소년원에 갔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는 목소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내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지 아니? 너는 굉장히 사랑스럽구나. 너가 참 귀한 아이구나. 이걸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아이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첫 번째 단추가 바뀌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들이 다시 이렇게 꿰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난 그 아이들도 이 4가지 단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그 내사, 그 다음에 투사, 조정, 마지막이 재내면화 이 과정을 다 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될수록 아주 강한 신념이나 성격도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강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겹겹이 또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러 사람이 와글와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파워풀했던 건 역시 교수님의 5살 아들이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최고였던 걸로.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 말은 누나 고마워, 뭐 누나 예뻐 하는 그 아이 5살의 아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긴 거짓이 없죠.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없는 이야기도 되게 잘하잖아요, 교수님. 근데 아이가 보는 그 모습은 정말 진실 같아요. 교수님의 아드님 굉장히 고마운 존재였겠어요. 아유, 네. 지금 생각해도 할 수 없어서 한 거지만 참 잘했다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오늘은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의 질문이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 딸은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에 아주 예민한데요. 자기가 속하게 될 그룹에 여자애들 숫자를 센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인지. 그걸 왜 세냐라고 했더니
애들 수가 7명이거나 9명으로 홀수가 되면 짝이 맞지 않아서 결국 내가 혼자 지낼 수도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대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될까 봐 늘 신경을 쓰고 특히 신학기가 되면 그 스트레스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될지 또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될지 전학년에서 친한 친구들과 자기만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청소년 시기가 또래들과의 관계에 아주 민감한 시기라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 이거 좀 심한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야 뭐 이거 다 크면은 걔네들 안 만나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아이 이때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교수님 어떤 의견을 주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제 진행을 할 때요. 실은 어떤 일들이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냐면 자기 친구 집단이 사실은 부모를 대신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조언 받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끼리 보살핌을 받고 정서적으로도 기대 있고. 그러나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시던 거를 친구들한테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생각이 나요. 옛날에 가스 불던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가스를 불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뭐라 그러더냐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도시락을 못 사주니까 요즘에는 급식을 하지만 그땐 도시락 싸갔잖아요. 도시락을 못 사주시니까 매일 아침마다 돈을 300원씩 주셨대요. 매점 가서 빵 사 먹으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빠 시키는 대로 돈 300원 들고 맨날 신학기에 매점에 와서 줄 쓴 거예요. 그런데 한 3주쯤 지났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툭툭 치더래요. 그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너 이제 우리랑 같이 다닐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걔네들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걔네가 가스를 불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네가 아니면 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걔가 가스를 불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그렇구나. 정말 부모가 해주던 역할을 친구들이 해주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할까, 아이들한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잡고 싶은 게 친구 집단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소개된 여학생들도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자애들이 더 민감하죠. 카톡방에서도 굉장한 소외를 경험을 했고, 그렇죠. 홀수만 되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편, 내 편. 나는 어느 쪽에서 다수의 집단에 낄 수 있을까 이런 이 불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럴 때 부모가 뭐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참. 근데 부모 역할이 있을까요? 저도 이럴 때 참 막막할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말씀 드리기는 참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 자녀를 두고 부모님도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엄청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부모가 세상의 대표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왜 우리 아이는 세상을 이렇게 안전하게 느끼지 못하고 왜 친구들이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가치나 존재 의미를 느끼지 못했을까? 나는 이 아이한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준 건가? 이런 걸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가슴 아픈 과정은 되겠네요. 많이 아프시겠죠. 처음에는 굉장한 위로가 필요하겠죠. 물론 이분들에게. 그러나 남아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왜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힘들었을까? 물론 누구나 혼자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살려놓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아이인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줄 때 이 아픔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은
성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학생이잖아요. 신학기가 될 때 내년에 어떤 친구랑 같은 반이 될지, 또 같은 반이 됐는데 내가 소외가 되진 않을지, 이건 여러분 직장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세요. 맞아요. 팀이 바뀔 때마다 맞아요. 살 까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까이는 기분이라고 직장인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상사가 바뀌고 인사 조직이 이동이 될 때마다 잠을 못 자고요. 그리고 회사 안에도 단톡방이 있잖아요. 여기 또 은근한 따돌림의 문화가 또 다 있고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저는 아까 이거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다고 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진 지가 한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거기에 신경을 쓸 때의 제 모습과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누군가의 낯선 공간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다른 기분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늘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되는 그 순간에는 극도의 편안함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 어머니께서의 고민은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아이와 끊임없이 네. 대화 나누시고 그걸 아이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건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네. 그게 되지 않거나 네. 내가 뭔가 이 관계 맺는 내 성격적으로 또 대인관계가 좀 어려운 이 아이들한테는 네. 그래서 인간관계 맺는 걸 거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이 문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심한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아이가 선생님 밥 먹을 때만 나와요. 거기서 좀 더 심해지면 밥을 넣어줘야 먹어요. 지금 그렇게 자기 방문을 열고 못 나오는 거죠. 예, 거의 외출을 안 해요. 집에만 틀어박힌 지 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또 다른 친구도 없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걱정이 되는 경우죠. 많이 걱정돼요. 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이거예요. 처박혀 있는 아이들이 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연이 없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에 더 이상 화가 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엄마의 잔소리를 더 이상 허용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당장 급하고 속이 터져 나가니까 빨리 이 현상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실은 아이들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연을 귀를 열고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나. 그리고 그 사연에 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참 속상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보셔야 돼요. 아, 이게 나구나. 그리고 아이는 이걸 원하는구나. 당신에게 사랑이란. 여러분 각자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은 뭔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이란 나에게 무엇을 원해요? 라고 물어봐 주는 것. 저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다 그들의 방식으로만 사랑해 주거든요. 그들한테는 그게 최고로 좋은 것 같으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나 자녀들이 받고 싶은 사랑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너가 받고 싶었던 사랑은 어떤 거니? 그동안 내가 네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아이가 점점 마음이 풀리면서 자기가 원하던 사랑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거기서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성격과 대인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 중에 좋은 성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좋은 성격은 사랑이 가득한 성격이네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교수님은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좋은 성격이신가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이제 이 분야에서 한 30년 있었으니까 얼마나 저를 들여다봐야 됐겠어요. 네. 그리고 상담이라는 과정 자체가 제가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 비춰진 제 모습이 계속 보여요. 네, 계속 만나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담은 성화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다뤄보고 싶은데 요즘에 그 감정 대리인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사실 이 단어는 2019년도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소비자 코리아였나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책에서 봤어요. 김난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서울역에 기차를 타러 갔는데 아침에 이제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가게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이렇게 키오스크 우리가 그 자동 판매기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서 있고 절로 안으로 쑥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직원분들이 한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강의를 다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집에 가기 전에 배가 고파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로 가서 이렇게 딱딱딱 하고 신용카드 내고 이렇게 뺐는데 그때 떠오른 단어가 감정 대리인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의 그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격과 대인관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 핸드폰 같은 거 하셔도 보면 카톡에서도 서로 이렇게 자세한 내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모티콘 하나 이렇게 또 걔가 나의 감정 대리인이 되잖아요. 네, 나의 기분 상태를 드러내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들이 되게 많이 지는데 교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원만한 성격 그리고 또 원만한 대인관계 뭐 정의가 서로가 만족할 만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감정 대리인의 세상으로 가는 현대 우리 아이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좀 좋을까? 여러분 아이들 이모티콘 보시면 해석이 거의 불가능해요. 청소년 아이들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교수님? 저는요. 저희들이 자랄 때 동네 골목 놀이들 있잖아요. 있죠. 그게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해보셨어요? 전 다방구로 즐겼습니다. 바로 나오죠. 다방구 정말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전 자치기도 했어요. 네, 자치 고무줄 놀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막내 구슬 따주느라고 구슬치기도 했어요. 망가기도 있습니다. 네, 망가기. 38선 이런 것도 그쵸. 있었고요. 고무줄, 네, 그죠? 네.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협상도 해야 되고, 그죠? 만나서 싸움도 해야 되고. 그렇네요. 그렇죠? 만나서 재미도 같이 느껴야 되고, 네. 같이 협력도 해야 되고. 일단은 그걸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없죠. 다들 학원 다니느라고. 네. 저는 아이들한테 놀이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대면 놀이요. 같이 몸 부딪히면서 노는 놀이요. 네.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아이들이 대인관계 기술이 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싸움도 잘 해봐야 아이들이 그 그럼요. 대인관계가 늘어나죠. 그럼요. 구슬을 속여서 어떻게 놓는가 이런 거요. 망갈 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뭐 네. 여러 가지로 네. 실제로 연습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같아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네. 몸을 부딪히고 그리고 그 대화상에서는 고마움의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다툼의 어떤 뭐 갈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요. 이런 기회를 제공받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하며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말했죠. 실제로 미국의 베일런트 교수는 72년간의 연구 결과 끝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다. 또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이는 결국 사랑이다라는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대인관계와 성격으로 고민을 할지라도 그 또한 행복을 느끼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어떤 고민에 또 귀를 기울여 볼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